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저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기존의 모습과 좀 다른 영화 속의 새로운 가족 풍속도를 읽어보는 시간, 또 특정 인물의 인생 이야기로 시대를 읽어보는 전기 영화, 그리고 지친 어른들을 위한 성장 영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매일 다른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신가족 풍속도를 담은 흥미로운 가족 영화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 오늘 그 첫 번째 날인데요. 영화로 보는 신가족 풍속도, 가족을 주제로 한 고전 영화부터 최신 영화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음악도 듣도록 하죠.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이 제목 어떠세요? 영화로 보는 신가족 풍속도. 딱히 네.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요, 추석 한가위가 되면 이제 신문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늘 편집국장이 이제 문화부에 와서 간지 만들어라. 너희들은 간지 부서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꼭 요때 바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추석 지나면 이제 광고가 빠지잖아요. 네. 네. 그럼 시면 빼라. 이랬죠. 저는 그래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네. 평소에 좀 하지. 그래요. 우리 오동진 씨 좀 더 자주 부를게요, 앞으로. 꼭 그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 TV에서도 뭐 좋은 영화들 추석 이 명절 연휴가 기니까 많이 해주고 개봉한 지 얼마 안 되는 영화도 요새는 막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새 IPTV나 VOD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이제 부가 서비스잖아요. 그 부가 미디어들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퍼스트 런 되는 그런 그 공중파 등등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흥행작들을 배치하는 거죠. 예. 다만 좀 비싸겠죠. 물론 그렇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뭐 방송국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KBS 명화극장, MBC 주말의 명화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고정 편성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미디어의 변화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영화를 소비하는 수용 행태가 좀 달라졌으니까요. 개별적으로 구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많아졌으니까 기존 미디어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닐 겁니다. 부가판권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나 어쨌든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매체에서는 대중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룡 그리고 취권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는 뭐 방영 시간도 대체로 밤 10시, 11시 막 이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막 8시, 9시 이런 시간대에 막 영화를 편성하더라고요. 주말 이런 그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청의 시간대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마 가족들이 다 모이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는 걸 겁니다. 요즘은 어쨌든 성룡 영화 볼 수 없고 쇼생크 탈출은 볼 수 없고요. 성룡 배우가 이제 정극 연기를 합니다. 발차기가 안 되고. 이제는 연로하시니까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발차기를 해도 스턴트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성룡의 정극 연기, 이제 웃기지 않는 연기, 코믹 연기가 아닌 연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좀 그렇습니다. 본령으로 갑시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가족의 모습을 다룬 영화, 네. 가족 영화들을 좀 볼 텐데 오동진 씨가 첫 번째 골라온 영화 어떤 겁니까? 논쟁이 가장 많았던 영화가 B급 며느리 같아요. 네. B급 며느리. 네. 이거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렇죠. 네. 저희가 남편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네. 이 영화 만든 그 선호빈 선호빈 감독 선호빈 감독. 네네. 직접 저희 프로에 초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눈 적 있어요. 네. 예. 아마도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으로서 자신의 집안을 보고 작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작은 자기 와이프가 부인이 시어머니가 자꾸 말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많아지니까 이걸 녹취를 따라 뭐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녹취를 따는 과정이나 뭐 또는 비디오로 그걸 담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생각을 했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던지면 그 화두가 어떻게 반응이 돼서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망한 얘기거든요. 민망하고 네.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좀 우유부단한 모습도 많이 그렇죠. 비춰지잖아요. 네. 어느 쪽 편도 서지 못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감하게 그러니까요. 자신의 얘기를 그 대중들에게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 집집마다 있는 고부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로는 처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민낯을 보여준 거죠. 바깥에 보여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완화시키거나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하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네. 우리 이렇게 사는데 네. 내가 볼 때 당신들도 그렇게 살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이 문제 해답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허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머니하고 그 와이프가 아내가 갈등하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심리적인 어떤 방어 기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품이 나왔을 때 화제만큼 대중적 성공을 거두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요. 네. 실제로 많이 안 봤어요? 못 거뒀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작품으로서 한 15,000명 정도 아마 그 정도의 관객들이 추동된 것 같고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관객의 수보다는 그 다큐멘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토픽이 그렇죠. 이슈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B급 며느리가 꽤나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런 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을 보내고 나면 뭐 이렇게 부부 싸움도 많아지고 이혼도 많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폭력적인 사태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사실 이런 이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그 전을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적절한 그 기술적 방법들이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찾아야죠.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비즈니스도 많고요. 이게 저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OST 음악이 있거나 뭐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명절 노동에 지친 며느리들한테 바치는 노래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좀 들어보고요. 또 탐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까지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눕니다. 네, 영화로 보는 신가족 풍속도 첫 번째 B급 며느리 영화 소개받았고요. 두 번째 골라온 영화는 뭡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추석 시즌에 많이 보는 작품 중에 하나죠.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용이라기보다는 가족용입니다. 네. 요즘은 성인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크레더블이라는 작품이고. 인크레더블. 네. 인크레더블 헐크 뭐 기억하시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슈퍼맨. 엄마 아빠가 슈퍼맨, 슈퍼히어로죠. 그죠? 예. 엄마가 좀 더 세죠. 그런가요? 1편이 2004년에 나왔고요. 워낙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고 도발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작품이 인크레더블 2입니다. 이 얘기의 그 중심은
엄마의 역할이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법제도와 등등 이제 그 사회가 슈퍼히어로를 많이 원치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슈퍼히어로가 워낙 사회 질서를 한쪽으로는 새롭게 정의를 세우지만 한쪽으로는 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슈퍼맨을 원하지만 한편을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 아버지 슈퍼맨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육아를 해야죠. 하하하. 이 육아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 아이들하고 정말 그 슈퍼맨이 어떻게 잘 놀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네. 종이 한 장 차이다. 아하. 오히려 전제가 더 어렵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엄마는 여전히 이 네. 슈퍼히어로로서 활동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엄마의 역할은 요구가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이 애니메이션은 전적으로 그러다 또 악당이 나타나죠. 네.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그것을 이어가는 어떤 맥락은 엄마의 역할이 강하고 슈퍼맘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육아를 하고 내조를 하는 거죠. 이제 외조가 아니라 외조라고 합니까? 내조라고 합니까? 어쨌든 요즘 그런 가족들 많이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자본주의 후기가 가면서 이제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역할이 강해지면 그 전통적으로 뭐 엄마가 바깥 일도 하고 뭐 가정 일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역할을 나눠야 된다는 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속도감이 있고요. 슈퍼맨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슈퍼맨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래서 액션도 좋고 가족이 함께 풀어가고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 같이 볼 수 있는데 예. 각자의 동일한 시점이 다르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 그런 악당과 싸우는 얘기가 재밌겠습니다만 아빠 엄마는 자기가 처한 입장을 동일시하면서 보겠죠. 어떤 아빠는 정말 육아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얘기가 많은. 그렇죠. 네. 보는 부모끼리 미국 사회도 저렇게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데 예. 디테일이 정말 좋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신가족 풍속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영화를 골라오신 거네요. 네,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없는 조류, 뭐 이런 것이 애니메이션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애니메이션이 됐든 뭐 실사영화가 됐든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반영하는 바이고 그럴 터인데. 이 인크레더블 시리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뭐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특별한 OST가 없어갖고요. 인크레더블 2에도. 네. 영화 모아나 중에서 OST를 골랐습니다. How Far I Will Go라는 작품인데요. 예. 89회 아카데미상과 70세 골든글로브상 주제가상 후보였고요. 주제가상 네. 후보. 수상은 못했습니다. 수상은 못했어요. 예. 주인공 모아나가 이제 영화 제목인데 사람들 반대를 무릅쓰고 바다를 향한 모험을 떠나는 그리고 그 자신의 소망과 염원을 드러내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요. 네. 이 노래는 광고 좀 듣고 함께 즐기도록 하죠. 영화 모아나 OST 가운데 How Far I Will Go 함께 들어보시고요. 잠시 후 2부에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무비 종합 선물 세트 그 첫째 날 영화로 보는 신가족 풍속도 이제 2부 시작합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1부에서는 B급 며느리 또 인크레더블 2 사실 다 이 좀 가부장적인 우리 전통 가족의 뭔가 좀 유쾌하게 반기를 든다고 네. 할까? 뭐 그런 영화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2부에서는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이참에 이제 가족을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들자.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뚝 떨어진 것처럼 늘 생각해 오잖아요. 그렇지만 예컨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뭐 이런 책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자 세습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위일 수 있죠. 경제 단위.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지만 혈연 관계라는 그렇죠. 특징. 네. 다른 사회학적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혈연 관계만을 강조하는, 어쩌면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우리 사회 같은 경우가 입양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거부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의사 가족, 한자로 얘기하면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사 가족을 좀 들여다보는 네. 그런 영화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최근에 나온 작품 이제 고레다 히로까지 소개해드릴 테지만 이제 어느 가족이란 어느 가족. 네, 이 아. 작품은 이게 제가 그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네. 네. 아마 2018년의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영화로는 김태형 감독, 그 김태형 감독이 아주 오래전에 만든 작품이고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작품. 가족의 탄생. 네.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2006년, 고두심 씨가 나오죠. 그렇죠. 어. 고두심 씨가 연애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젊은 남자를 데리고 오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오누이가 굉장히 친한데요. 남동생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여자를 데려왔네요. 20살이 많네요. 이런 거죠. 그 20살 많은 여자가 네. 고두심 씨.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남동생의 그 애인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를. 그게 하나의 가족이 되는 네.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올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약간의 그 연령차는 극복을 했습니다만 마크롱과 그 부인처럼 20살 정도의 이 연배 차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예. 이 작품이 나온 게 2006년이었거든요. 벌써 12년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나왔을 때 매우 파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재기발랄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게 그리고 가족의 탄생이고 네. 금년 최고 작품이란 어느 가족? 네, 어느 가족은 아무도 이 가족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 모두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동기 때문에 모인 거겠죠. 할머니가 있고 또 중년 부부가 있고 마치 처제 같은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데려온 남자아이, 또 한 명 데려오는 여자아이, 그런 거죠. 다 혈연 관계가 없다. 없죠. 그런데 이게 만비끼 가족이거든요. 일본어로 얘기하면 만비끼? 네, 좀도둑이란 뜻입니다. 아하. 그 중년 부부, 그 남편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얻는 소득보다는 주로 이제 훔쳐서 오늘의 저녁은 우동이다. 그러면 이제 슈퍼에서 아이와 함께 우동을 좀 약간 걷어와서 맛있게 먹죠. 네.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하등 뭐랄까요, 비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머니 같고 정말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처제와 딸아이 같은 거죠. 문제가 벌어진 것은 이제 그 딸로서 데려온 소녀가 어느 집안에서 학대받던 아이였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그러니까 무작위로 데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유괴가 되는 거죠. 사회의 잣대는 이들을 유괴범으로 몰고 유괴 가족으로 몰고 이제 도둑 가족으로 모는 거죠. 그리고 다 들여다 보니까 혈연 관계가 없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할머니는 죽게 되는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를 법적인 신고를 거쳐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지 못했죠. 그것도 역시 이제 시체 유기 뭐 이런 거고요. 이 법적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규정, 관습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옳으냐?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조건이냐? 과연 그런가? 그쵸. 그 오동진 씨가 정말 신문 기자 출신답게 유괴, 시체 유기 이런 용어를 탁탁 쓰니까 이거 섬뜩하네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영화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여러 가지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건데 신문지사에 이제 발표될 거 아니에요. 뉴스 속보 나오고 뭐 유괴됐습니다. 그렇죠. 뭐 또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뭐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제 유기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인에게
그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죠. 딸아이가 당신을 뭐라고 불렀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자 나는 너의 엄마야 뭐 이렇게 호칭을 결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점점 그러다가 그런 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진 거예요?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죠. 아이는 불렀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그 수사관 앞에서 그 여자가 나는 그 아이의 엄마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실은 따로 있는 이런 거죠. 네, 세상의 사실과 진실은 따로 있고 가족을 지키는 그 동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개로 따로 있을 텐데요. 그게 사랑, 희생, 헌신, 배려일 텐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 구성하는 것도 사회가 많이 여러 가지 재단을 해놓잖아요. 이래야지만 엄마의 자격이 있고 이래야지만 아빠의 자격이 있고 돈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나 또는 시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놔서 과연 그 양자가 상충될 수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우리 그 현대 사회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는 지난 작품을 만들면서 아무도 모른다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죠. 많죠. 걸어도 뭐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가족에 대한 자신의 그 영화적 철학적 고찰을 이번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완전히 집대성해낸 그런 작품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만비키 가족. 원래 원제는 그렇죠. 네. 노래는 어떤 걸 들어볼까요? 이 OST는 아닌데요. 그 개봉 당시에 이제 영화 장면을 생각해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맞는 노래가 러브홀릭의 일요일 맑음입니다. 그리고 귀성길에 어울리는 노래로는 웨스트라이프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해체됐습니다만 홈이라는 작품 골랐습니다. 그럼 러브홀릭의 일요일 맑음 또 웨스트라이프의 홈 두 곡 듣죠. 자, 앞에 이제 가족의 탄생 어느 가족 이거는 이 정형화된 가족이 아닌 새로운 어떤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저 명절이고 하니까 이 가족애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좀 추천해 주시면요. 2005년 작품인데요. 제가 시기가 좀 된 작품들을 말씀드려서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찾아요. IPTV나 뭐 등등 잘 찾으시니까요. 간 큰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 큰 가족? 진짜 간 큰 가족이죠. 이 영화는. 그리고 이때 좀 이 시기를 지나서 저희가 한국 사회가 좀 보수화되고 좀 닫힌 사회가 됐기 때문에 잊혀진 작품인데요. 요즘 꺼내 보면 재밌게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였죠? 아버지가 이제 이 실향민이세요. 실향민. 네.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남북 간 막 이렇게 접촉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는 TV를 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TV에 들어갈 뉴스를 직접 하는 거죠. 가족들이 뉴스를 만드는 거죠. 옆방에서 이제 스튜디오처럼 해서 북한 뉴스도 북한과 관련된 뉴스도 이제 보여주고. 저 기억나네요. 이게 설명 들으니까. 아버지는 그 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이제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테니까 그때까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북녘 고향에 갈 꿈을 계속 꾸실 수 있도록 가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해프닝을 벌이는 건데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기자 연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북한 쪽 사람 연기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프닝입니다만 영화를 보고 계시면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들이 애쓰는 것은 좋은 얘기죠. 물론이죠.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저도 이제 아버님이 개성 출신이시고요. 돌아가셨습니다만 늘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남북 분위기로 봐서 딱 또 어울릴 만한.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향이 뭐 평양이거나 뭐 어디거나 원주거나 한 번쯤은 가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죠. 온 국민의 마음이죠, 사실. 그런 염원을 다뤘지만 굉장히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신구 씨가 이제 아버지 역할이신데
신구 씨 연기야 뭐 명불허전이니까요. 네. 2005년작 우리 영화 간큰 가족.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 보셔도 전혀 시의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작품입니다. 비교적 좀 최근에 나온 그 가족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작품들처럼 국내 작품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본 영화 등등. 어쩌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솔루션의 기초는 가족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진 않더라도 영화 속에서 가정의 문제와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는 늘상 다뤄지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극장에서 한참 그 인기몰이하고 있는 서치라는 영화 있죠. 네. 이것도 가족 문제죠. 그렇죠.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요. 이 서치는 저는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보를 들었어요. 아빠가 실종된 딸을 온갖 SNS와 인터넷과 뭐 등등을 통해서 아이가 썼던 그런 그 사이버 기재들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한번 오프라인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딸아이가 실종된 장소도 가봐야 되고요.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SNS 안에서만 있습니다. 계속? 네. 처음에 시작은 딸아이와 아빠가 페이스타임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 영상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 실종된 현장을 갔을 때는 요거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CNN 뉴스 속보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로 가고 모든 영상이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영화가 나왔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제작 기법의 영화가 나왔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 내용은 역시 전통적인 가족의 문제입니다. 예. 아버지와 딸의 문제죠. 그 영화 속에서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딸은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요. 딸아이를 아빠는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SNS상에서 추적하다 보면 네. 이랬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이런 애들도 만났어. 얘가 피아노 레슨을 안 받았네. 돈을 줬는데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 얘가 왜 2,500달러를 왜 모았을까? 네.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이런 거죠. 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딸아이가 27살인데요. 저보다 영화를 먼저 봤어요. 이 서치를 먼저 보고 나서 아빠가 영화를 봐라. 아주 대단한 영화다. 천재 같다. 감독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리고 보고 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기발한 영화다라고 얘기했더니 딸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는 영화 속의 아빠 역 존조가 했던 것처럼 아빠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아빠처럼 그 컴퓨터에 굉장히 능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좀 자각을 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또는 PC 등등에서 100가지 기능이 있다면 제가 한 5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치는 최근에 개봉된 작품에서 역주행해서 흥행 1위를 했었고요. 아마도 젊은 관객들에게 그 정서를 관통시키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작품이어서 큰 인기를 모은 것 같고요. 오동진 씨와 딸과의 대화를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모두가 다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이럴 겁니다. 제가 요새 PC를 열심히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화는 대반전이 있고요. 대반전.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범인이 아주 놀랄만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들이 대부분 이 영화의 그 등장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재미 한국인들. 그러니까
아마 2세, 3세의 그 배우들이 주요 인물들이고요. 존조는 워낙 할리우드 스타고요. 부인 역으로 나오는 또는 딸 역으로 나오는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다 한국계입니다. 감독은 인도 사람이고요. 구글 멤버였고요. 네. 영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유튜브에 구글과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서 할리우드에서 픽업한 너무나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영화는 기성세대 분들이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딸아이 또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기를 그래요. 권해드리겠습니다. 제작 기법뿐 아니라 세대 간의 어떤 그 격차, 네. 삶의 문화의 격차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느껴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는 뭐 하나 코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코코. 네. 이 작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승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는 소년이에요. 저승으로 저승이라는 표현이 좀 어둡고 좀 무서우니까 지금 아빠를 잃은 아이인데 어쨌든 아빠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저 세상으로. 아하.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 어떤 아저씨의 도움을 통해서 가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빠가 이제 음악을 하려고 했었고 실패했었고 그런데 그 아빠가 음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할머니도 있었고 뭐 주변 인물들이 아빠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했었는가 이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의 복원 같은 가족의 복원. 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이가 지금 홀로 된 아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따뜻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나오고 그렇죠. 아이와 함께 보기에 좋은 작품인데요. 네. 다만 그러니까 유년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몇 살 좀 위에 그렇죠. 네. 청소년기에 딱 어울릴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 그 저기 정말 무섭다는 그 중학생 중2 네.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기 아주 적격인 작품입니다. 그 코코 OST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 OST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이 있는데요. Remember Me라는 작품, Un Poco Loco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큰 가족 때문에 강산의 씨의 라구요. 실향민의 아픔. 네, 이거는 뭐 아마도 향후 100년 후에도 불리워질 그런 노래죠. 네. 예, 좋아요. 코코에 있는 Remember Me, Un Poco Loco 그리고 강산의 라구요 세 곡 듣습니다. 히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석 특집 무비 종합 선물 세트 그 첫째 날 영화로 보는 신가족 풍속도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대부분 오늘 소개된 영화가 다 2000년대 영화인데 고전작 가운데 가족 영화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1950년대 작품 스탠리 도넌 감독이 만든 7인의 신부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항상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만 7인의 신부. 네. 좀 사실은 그 남성 중심적 그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죠. 왜냐하면 7명의 형제가 7명의 아내를 구하는 거거든요. 7명의 형제가 7명의 아내를 그 대가족이고요. 큰 형이 이 동생들을 그 건사하는 형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가장이죠, 가장. 늘 말썽을 많이 피우고 동생들이 그리고 이게 1800년대 후반이니까요. 미국 서부는 아직도 서부국 시대를 물씬 풍기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 6명의 동생들이 늘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말썽들을 많이 피우니까 가장이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장가를 보내자. 하나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7명의 여성들을 구해가는 과정, 구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찾아가고 구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뮤지컬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유쾌하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7개의 로맨스가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옴니버스가 될 수도 있네요. 옴니버스의 구성 양식은 아닙니다만 7가지의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 1950년대에 나왔던 1950년대의 로맨틱 코미디 대가족을 배경으로 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가 좋고요.
이 영화 칠인의 신부는 쉽게 말씀드리면 율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율동도. 네, 그러니까, 노래와 함께 이 칠인의 신부와 그러니까 각각의 그 파트너와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네,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혼이요. 네. 그래서 매우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흥겹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리고 해피엔딩이고.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여성들에게 저렇게 구혼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렇게 해서 진짜 해봤어요? 했겠죠 저도. 네. 1950년대 7인의 신부. 그리고 지금 그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네. 떠오르는데요. 이 불멸의 영화죠, 사실. 네, 그렇죠. 제가 대한극장에서 봤고요. 지금 재개관이 돼서 아주 복합관으로 멀티플렉스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관이었죠. 예. 한 2,000석짜리 규모의 굉장히 큰 극장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영화가 펼쳐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작품이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네. 이 내용도 사실 약간의 의사가족이죠. 네, 대령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7명이죠. 많아요. 여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7명입니다. 6명인가요? 7명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정교사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처럼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결국 이 자신의 선생님을 엄마처럼 여기게 되는 거고요. 예. 아이들의 그런 여망, 그런 소망이 아버지로 하여금 연정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그 아버지 군인은 아주 그냥 엄격하고 딱딱하기만 그렇죠. 한 그런 네.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변하죠, 네, 조금씩.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독일 이름으로 폰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가문이 좀 있는 예. 문장이 있는 그런 집안이죠. 아버지가 그런 출신의 그 육군 대령이고, 그런데 시대 배경은 이제 나치가 유럽에서 전역에 어떤 광기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사랑하게 된 여인을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탈출하는 그런 예. 얘기죠. 네. 방금 알프스 산맥 얘기했잖아요. 네. 참 재밌었던 게 그 저쪽 경상도 울주에 네. 우리나라의 그 산악 영화제가 네, 있어요. 울주 산악 영화제. 네. 아시죠? 네. 배창호 감독이 새로 집행위원장이 되셨죠. 네. 울주 산악 영화제에서 금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산악 영화의 하나로 네. 상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네. 배경으로 계속 그려지잖아요. 네. 산악 영화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독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경은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네, 그렇죠. 이 알프 산맥이 이제 그쪽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집안의 이야기가, 가족 이야기가 펼쳐진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음악은 정말 네.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100년 갑니다. 네. 그래서 65년 작품이니까 예. 2065년까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계속 거론될 또 얘기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네. 가운데 더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네. 에델바이스 2곡 듣고요.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까지 3곡 듣겠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에델바이스 메리 유까지 3곡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동규 씨.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오랜만에 얘기하니까요. 고전 영화가 종종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과거를 상상하게 해서 지금의 현실과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네. 오늘 가족 영화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잘 골라와서 소개 잘 해주셨고요. 네.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과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했고요. 자, 내일은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전기 영화 특집 인물로 시대를 읽다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편안한 추석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